그 용의 그림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용의 상징,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그 왕권의 상징으로 들어갈 수 우리가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외모의 그 장엄함과 화려함.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바다를,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왕권, 그 왕의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호국용 사상인데, 이 호국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무왕처럼, 그 다음에 이 용을 상징성으로 삼아서 뭐 견훤이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그 용에 관계된 그 중요한 신화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호국 사상이 용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용신신앙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 이무 4해에 우리는 지금 삼면이 바다입니다만 4해의 제사를 지냈다든가, 고려시대의 제사,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 5대 중요한 5악의 산신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는 각종 그 용에 대한 제사가 많이 지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용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한파 가물었을 때 그 기우제를 지내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후의 변화에서 그 한파가 드는 것은 매년 드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되었을 것이고, 어느 해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용에게 제사를 지내서 물을 다스리는, 구름을 다스리는 용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용신제, 기우제, 용왕굿 이런 내용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에서 자청용 우백호,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청용 우백호인 명당짜리 집에서 태어나서, 역시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청용 우백호 명당짜리에 묻혀서 발복하여서 본인은 좋은 세상으로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의 근본 바탕이 바로 용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용이라는 건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 기대고 빌었던 것은 참 그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특히 오늘날 현대인으로서는 그 이해하기 힘든 현대인들로서는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불교에 나타나는 용, 뭐 이것은 간단한 거죠. 그 조금 전에 제가 용의 9아들 중에서 포레라는 용은 하도 그 소리를 잘 질러서 그 종을 입에다 물려놨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용의 상징성을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전설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설 속의 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와룡천, 용지동, 용봉산,
용두암, 용머리 바위 이런 건 너무 많이 등장되어 있고 지명, 심지어는 인명에 용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자를 인명에 붙여주는 경우 또는 용자를 지명에 붙여주는 경우 아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용의 위대한 힘을 기를 받아서 잘 살기를 기원했던 뜻으로 아마 그래서 이걸 전남 순천 지역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게 13개 면에 무려 36개 정도의 용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전남 순천을 조사해 봤고 충남 공주를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 면에 이것도 20몇 개 용자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명에서 북한에 있는 그 용강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거의 100여 개 이상의 그 마을 이름이 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에 붙어서 개인 이름을 높이 용처럼 뛰어난 출세를 기원하기도 했겠지만 아예 지명 자체를 이렇게 용자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 얘기 속의 용을 들여다보면 뭐 간단하죠. 청룡백호에서 이게 청룡인데 일반적으로 뿔이 2개였고 모든 사신도 중에서 이 청룡 그 무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일찍부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실제 이 청룡백호 그러니까 주작현무 지금까지 제가 용에 대한 상상의 동물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주작현무도 마찬가지로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룡백호 했었을 때 호랑이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용만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백호도 실존하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룡백호, 주작현무 모두가 다 사신도 모두가 다 실은 그 상상의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백호는 용과 백호의 차이점, 몸뚱이에 줄무늬가 있는 것과 몸뚱이에 그 물고기 비늘처럼 그려진 것이 용의 차이점이었다. 실제로는 백호와 용의 비교가 쉽지 않았었죠. 또 하나는 백제 그 호국용 그러니까 소정방이 백제를 쳐들어왔었을 때 금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금강에 호국용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정방이 건너가지 했다는 이 얘기. 그 다음에 소정방이 이 용을 낚아서 건져내고 건너갔다. 아무튼 우리 설화 속의 기록들 중에서 이런 그 실제 소정방이 쳐들어온 건 맞습니다만 금강 때문에 못 건너갔었을까? 또는 용을 낚아낸 다음에 소정방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 참 이게 재미있는 역사적인 내용 중에서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그림들은 아주 특이한 그림인데요. 그 안동 봉정사 뒤쪽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 쪽에 가서 보면 이것은 그 대체적으로 19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동자들이 용의 수염을 낚시처럼 해서 끌고 다니는 정말 참 어떤 불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도 했겠지만 용도 물속에 살기 때문에 용을
뱀이나 아니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이것을 낚아서 끌고 갈 수 있다는 소정방 얘기나 동자들이 그 용을 끌고 가는 이런 그 얘기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그 용궁, 우리 바다 속에는 용왕이 살고 있는 용궁, 결국 수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이 수궁가 얘기는 별주분전과 연계시켜서 정말 서민 사회에서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는 어떤 물속에 용왕이 산다는 어떤 그 상상력을 실제 용왕이 살고 있는 동네만큼씩이나 재미있게 엮어내는 물론 이건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 수궁과 별주부전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완벽한 어떤 그 수궁에도 용왕이 사는 인간 세상과 같은 세상을 상상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별주부전 얘기였고, 용왕의 병 때문에 용약으로 쓰기 위해서 토끼를 역시 자라 거북 종류죠. 이게 토끼를 유인해서 들어가지만 이 별주부전 같은 데서 들여다보면 정말 용왕이 비, 바람, 태풍, 폭풍, 번개 모든 것을 다 용왕의 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미물인 토끼 게임에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 용과 관련된 별주부전 얘기, 사실은 우리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등장되고 우리 그 민중 서민 문화 속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별주부전 얘기 같은 게 사실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도의 불교 설화 속에서 등장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이 중국을 거쳐서 불교를 따라서 우리 문화 속에 등장되어서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넉 자면 되는데,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서는 역시 그 별주부전 수궁가 얘기처럼 이만한 얘기로 늘어내놓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 용궁, 용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 해화용을 보면 역시 황룡이라는 것은 구름 속에 나타나지만 임금을 상징하는 역시 동서남북 네 방향의 중앙이 황색이었죠. 그래서 이 황룡이 용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의주를 향해서 노숙한 얼굴 표현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그림은 백룡인데요. 백룡은 그러니까 서쪽 우측 자청룡 우백호였었을 때 이 백룡의 상징이죠. 이 그림에서는 역시 그 아주 오색 영롱한 구름 속에서 백룡이 튀어나와 있는데, 가끔씩은 이 백룡이나 황룡 중에서 발톱이 5개가 달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의 발톱이 3개냐 4개냐 5개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을 그릴 때도 보통은 4개를 그려서, 그래서 뭐 일설에는 중국에는 황제이기 때문에 발톱이 5개고 우리는 4개이고 일본은 3개이다. 근데 이것은 뭐 그런 룰의 저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발톱이 이럴 때는
네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많이 그려진 것 같고, 특히 궁의 상징, 왕의 상징이었을 때는 오족을 그리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발톱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이 발톱이 다섯 개를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역시 여의주를 향해서 나오는 용의 그림이었고, 아주 그 해화 중에서 정말 수준 높은 화원의 그림으로 보이는 용인데요. 여기서는 여의주를 쥐고 있는 발톱이 완벽하게 네 개로 보이죠. 지금 보시는 이런 그 구름 속에서 아주 새카만 구름 속에서 튀어나오는 용을 운용도라고 합니다. 이 용에서도 완벽하게 발톱이 다섯 개로 등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오종용 같은 경우는 아마 도와서 화원 그림이었을 걸로 보고 있고, 또는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뭐 궁에서 사용했다기보다는 기우제 때 이 용을 걸어놓고 용을 모시는 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확실한 그 어떤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용의 위력을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뛰어난 필력을 볼 수 있는 아주 수작의 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청룡은 발을 네 개를 완벽하게 그렸고, 역시 구름을 전혀 그리지 않은 그 용의 몸통을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용이죠. 역시 여의주를 향해서 여의주를 쟁취하기 위한 청룡으로 보이고요. 이런 용들은 이게 지금 그 잉어가 바다 위에서 아침 구름, 오색 구름이 떠오르는 구름 사이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때 잉어가 뛰어오르면은 용이 된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어변성용 또는 등용문을 올라가는 용, 그래서 등용문 상징인 용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용은 둥그런 그 원형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장문에 붙어 있었던 그림입니다. 역시 그 잉어였기 때문에, 물고기이기 때문에 벽장문 속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겠죠. 그렇다면 벽장문을 잘 지킬 수 있는 상징성은 물고기였습니다. 이유는 물고기는 눈을 감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눈을 뜨고 벽장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여기에 여의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흰 수염을 가진 엄청나게 큰 그 물고기가 여의주를 향해서 뛰어오르는, 결국 여의주를 쟁취를 하게 되면 용으로 승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세와 직접적인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벽장문 쪽에 그려 붙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어변성용. 결국 이런 얘기들은, 그 어변성용 얘기는 중국 황허강에 이렇게 평지를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커다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오르지 못하는 아주 수백 마리의 그 물고기들 중에서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뜰 무렵이라는 것은 기를 가장 세게 받을 수 있는 시각에 그 물고기가 폭포를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 결국
등용폭포 얘기였고 등용문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의 문 이름이 등용문인 경우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미나 속에서 역시 이 출세를 기원하는, 출세를 위해서 출세지향적인 생각으로 물고기가 용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대로 물고기가 그 위쪽에 용으로 승천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나 속의 주로 회화 속에서 보면 사신도와 사령도라는 게 있는데요. 사신도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얘기했죠. 그런데 사령은 실령령자를 쓰게 돼 있는데 용, 봉, 구린, 거북, 기린. 여기서 우리 문화 속에서 용과 봉황, 거북 굉장히 친절하고 많이 그려지고 흔히 우리 그 생활 문화 속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기린은 다릅니다. 역시 기린도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여기서 그 봉황, 거북은 역시 거북이 신령스러운, 그래서 용과 같은 동급의 거북이 천년을 산다고 했고 천년을 살면은 용으로 승천한다는 그 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린은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 아니라 어진 성군이 나타났을 때만 출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상상의 동물을 기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신도의 용, 사령도의 용, 이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끔씩 그 궁중 더와서 그린 내용들에서는 병풍에 용 12마리를 그려서 신수 또는 영수도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완전 그 오색 구름 속에 보이는 용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용자를 비백의 맛을 아주 잘 보이도록 구성해 놓은 용자입니다. 역시 이 그림 역시 두루마리로 말아서 기우제 때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 방에 걸어서 여의주를 쟁취하는, 소위 과거 급제해서 입신 출세하는 상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아까 그 구룡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찰 명부전에 사용되고 있는 병풍 가운데서 9마리의 용을 그린 구룡 병풍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폭 병풍의 맨 마지막에 2마리를 그려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팔폭 중에 맨 마지막 폭은 이렇게 황룡과 청룡 2마리를 한 폭에 그려서 8폭 병풍에다가 구룡을 다 그려서, 역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아마 그 구룡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용의 모든 것, 용의 아들을, 용의 식구를 구룡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용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셔놓은 역할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효제충신했을 때 이 충자에 보면은 이게 황룡이지만 사실은 입구자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중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개, 잉어, 새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음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는 어진 신하의 잉어와 그 다음에 새우, 이게 새우와 조개를 화합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하, 새우하자의 조개. 그러니까 어진 신하가 임금 황룡을 받들어 모시고 모든 백성들이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진 것이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뜻으로 이 가운데 충성중자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도뿐 아니라 민화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용을 의지해서 용을 빌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신앙, 종교 속에서도 많이 등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신, 용왕 대부분의 출세 내지는 어떤 믿음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무속 신앙 속의 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왕이 남자냐 여자냐, 대부분 용왕은 유교 문화 속에서 산신령이 남성인 것처럼 대부분은 용왕이 남자로 나타나지만 무속 신앙 속에서는 산신령이 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무속 신앙 속에서 용신, 용왕이, 용신령이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사실은 산신령에게, 용왕님에게 비나이다 아들 낳게 비나이다, 또는 이번에 과거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나이다 하고 정말 정갈한 자세를 취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안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었죠. 그래서 그 여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용신이나 산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원래 모계 사회에서 연유되었다는 그 논설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아주 잘생긴 용왕을 용부인을 중심에 두고 앞, 뒤 그 호신 역할을 하는 시녀들이 따라붙는 내용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신신앙이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경주 남산 그 중턱에 올라가면 용왕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용왕당은 날이 가물면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샘물인데도 거기에 용왕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과의 불가분의 직접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어디엔가 물이 모이기만 하면 용왕치성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용신신앙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용신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 민중 서민 문화 속에 정말 깊숙이 박혀 있는 산신, 용신 그 신앙들은 아마 깊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깊은 물 속에 흐르는 아주 그 폭포 밑에 그 용이 산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우물 속에 겨우 정한수나 떠놓을 수 있는 작은 우물이에요. 그런데도 그 우물 위쪽엔 이렇게 용신 팽화를 그려 모셔놓고, 그러니까 산신과 용신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빌 수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신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대부분 용의 입과 눈썹을 용의 그 어떤 갈기처럼 그린 것은, 그러니까 불교 쪽이나 여타에서 이렇게 이런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용왕으로 보아야 한다. 또는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 일반적으로
상하홀이나 아니면 그 중요한 그 계급의 상징인 홀을 들고 있는데 홀 대신 여의주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슴뿔처럼 된 뿔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용의 뿔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신앙 속에서 지물이 무엇이냐, 여의주를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슴뿔을 들고 있느냐. 사슴뿔을 들고 있거나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용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내려오면은 용왕이 아마 이렇게 부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용왕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교 문화였을 때는 용왕이 남성이었을 것이고 또 도교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문화 속에 모계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신이나 용신이 여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용신이 혼자 외로울까 봐서 부부 용신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상상대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신에게 빌어서 성취되기를 비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그 우리 문화 속에 기층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용의 사상이 아주 재미있는 형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용은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최고의 어떤 그 길상적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매우 다양한 그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은 우리 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풍요롭게 꾸며주는 대표적인 신앙의 상징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